네, 우리 일산 영문교회 청년부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은미 목사입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유치부를 맡고 있고요. 또 시니어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시니어 부와 유치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또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에서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는 또 기독교 상담학과 교수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또 상담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목회 상담가라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박보빈 전사님 그 요청으로 우리 청년부 회원들과 나눌 만한 그런 좋은 강의 내용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청년부 회원들이 현재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체 인생 주기에서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좀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우리 전체 내 인생 주기의 시점에서 내가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또 성취해야 할 그런 나의 과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내 인생 발달 주기의 과업에 있어서 또 그 전반적인 나의 전인적 인생 발달 과 함께 이 신앙적 발달도 영성도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 회원들이 이 내 발달적 이해와 또 신앙 발달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이해를 하게 되면 좀 더 우리 청년부 회원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되게 개괄적으로 펼쳐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강의에서 조금 초점을 맞출 그런 부분들은 이 발달적 이해에 있어서 사회심리적 발달적 과제, 또 심리성적 발달적 과제, 그리고 신앙 발달적 과제, 이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의는 두 분으로 나누어서 올려드릴 건데요. 각각 그 강의는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사이로 아마 가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우리 청년부 회원들이 듣고 나시면 내가 지금 인생 주기에서 어느 지점에 와 있구나.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내 인생에서 잘 이해하고 또 에너지를 기울여서 또 이 부분을 만들고 완성해 나가고 또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어떠한 관점과 태도로 내가 이 영성적인 부분을 발달시켜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그 질문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제 그 교회 수첩에 보면은 제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전화 톡을 주셔도 좋고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제 얼굴은 옆으로 조금만 치워두도록 하고요. 크기도 좀 줄여보겠습니다. 네,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비디오를 꺼서 제 얼굴을 감추더라도 너무 서운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요, 이 강의는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심리 성적 발달, 심리 사회적 발달, 신앙 발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또 거론이 되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뺀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도덕적인 발달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또 이제 언제 시간이 되면 이 신앙 발달은 도덕성 발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 발달과 신앙 발달을 따로 빼서 또 다음에 필요할 때 또 한 번 더 강의가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신앙 발달을 굳이 여기다 넣은 거는 뭐냐면 어쩌면 또 이 강의가 이걸로 끝날 수도 있고요. 한 번으로 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신앙 발달 부분을 아주 개괄적으로라도 조금 언급해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함께 넣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성인기의 시작, 신체적 발달에 이제 들어가 보면요. 보통 법적으로는 만 19세 이상이 되면 성인기라고 하죠. 우리 보통은 20세에서 40세 사이를 성인 전기라고 해서 청년기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청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성인 전기라고 부르는 것이 요즘에는 좀 더 일반화되어져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생식 가능을 포함해서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시기를 성인기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또 심리적으로는 내가 누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정체감이 획득이 되고 또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모로부터 독립이 되는, 그리고 이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뭐 우정이든 이성적인 관계이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심리적 관계를 독립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시기. 또 사회적으로는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거나 혹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이 있는 시기를 이 성인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르넷이라는 그 학자는 성인기 진입의 단계이다, Emerging Adulthood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신체 발달을 보면요, 여기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성인 전기의 신체적인 상태에 이제 운동 능력이 절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성인 전기에는 가장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 문제에 별 관심을 보이질 않아요. 노력을 하질 않죠.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비만이 생기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음주나 흡연을 좀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물 남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뭐 환각제나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요 시기에 내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이후 시기에 내 신체적인 건강의 상태가 많이 결정이 된다라는 건 사실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는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운동도 적당히 하시고 또 음주나 흡연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적당한 수준 내에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만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자꾸 다이어트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다이어트는 수련이에요, 수련. 말하자면 일상과는 굉장히 다른 생활을 해야 돼요.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잠자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또 운동도 굉장히 규칙적으로 강한 강도의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한다라기보다는 수련을 하는 거라고 우리 청년부 회원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련은 일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살을 빼서 뭔가 좀 괜찮게 내 외모가 갖춰져야 되겠다. 또 뭔가 조금 그 뭐 연예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보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몸매를 갖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일상에 가깝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는 뭐냐면요, 나는 건강을 좀 더, 내 몸을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살을 몇 킬로 빼겠다, 그래서 몸매를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 라는 그런 수련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지금보다
내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내가 이 상태에서 살을 더 찌우지 않겠다라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살을 더 찌우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뭐냐면 먹는 것을 그렇게 줄일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에 먹는 것에 있어서 내가 너무 야채나 과일을 안 먹는다든지 너무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고 있다든지 너무 운동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자, 그러면 이제 인지 발달 한번 볼게요. 이제 성인기 사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잘 들어보셨던 그런 이름들이 나오죠, 그죠? 네, 피아제라는 사람이 형식적 조작기라고 했죠. 청소년보다 지식의 양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그런 건데요. 요때서부터는 이제 뭐 청소년기에는 물론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이 성인기 초기 청년기에도 더 확장되고 깊어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원론적인 사고, 말하자면은 옳고 그름만 따지던 그런 어떤 흑백 논리적인 게 이제는 상대적인 사고로 말하자면 뭐 어떤 그런 도덕성 발달 이론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서 보면은 하인즈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아내가 중병에 걸렸는데 그 약을 구하려고 보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약사를 찾아가서 그 약을 먼저 주시면 자기가 벌어서 갚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안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인즈가 도저히 안 돼서 그 약을 몰래 훔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청소년기의 사고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 물건을 훔쳤으니까 나쁘다든지 뭐 이런 식의 사고가 주를 이룬다면 이 상대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 물건을 훔친 것은 나쁘지만 그 사람의 어떤 맥락적 상황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든지 또 혹은 이런 부분에서 꼭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벌만 줄 수는 없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사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용적 사고, 말하자면 이제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지식인지 기술인지 이제 이런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증법적 사고. 변증법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반합인 거죠. 어떤 A라는, 어떤 의견이 있다면 A와 반대되는 B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A와 B를 통합한 제3의 또 다른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A와 B뿐만 아니라 A와 B를 통합한 혹은 수정 보완한 또 혹은 창조적인 C라는 어떤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인기의 인지 발달 단계가 점차적으로 더욱더 많이 제한이 되는 그러한 시기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성인기의 이 사고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때에 습득된 그러한 인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들이 성취가 되는 그런 단계이죠.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그게 이제 지식적으로만 머물러서 내 현재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이 되어져 가면서 점차적으로 적용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책임의 단계로 넘어가고 또 재조직의 단계로 이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인생 주기에 따라서 이제 쭉 넘어가면서 재통합이 되고 또 이런 어떤 성취의 단계에서 중년기나 초기 노년기에는 이런 성취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실행되는 그러한 사고로 인지 발달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직업 발달에서 보시면은 이 청년기에는 진저버거는 절충 이론이라 그래서 11세까지는 되게 환상적인 그런 시기인 거죠. 너 이 다음에 어떤 일 하고 싶어? 뭐 되고 싶어? 하면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런 어떤 매우 환상적인 그런 어떤 직업 발달기를 거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11세가 넘어가면 청소년기죠. 요때는 이제 시험적인 그런 단계의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보게 되면 이 상당히 환상적 시기를 이 청소년기 때까지도 여전히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직업 탐색, 진로 탐색을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잘 못하죠. 또 부모들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과정들을 밟아 나가는 그런 방안들을 사실은 좀 제시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뭐 청소년 수련관이나 뭐 상담센터나 이런 데서 진로 탐색 이런 어떤 뭐 무슨 그 집단 프로그램이나 집단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참여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대중화 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뭐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는, 그래서 이제 방학이든 학기 중이든 죽으라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서 공부만 시키는 그런 어떤 시기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세 이후에 현실적 시기가 되면 실제로 내가 이제 뭐 교사가 되겠다든지 또 혹은 뭐 과학자가 되겠다든지 군인이 되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현실화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험도 못하고 또 실험을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대학에 가서 적성에도 안 맞아가지고 전과를 한다든지 휴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인적 자원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들 대학에 가는 거예요. 80%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죠. 그러나 이제 그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뭔가 이제 보장된 미래가 있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적 시기를 잘 보내야 되는데 이 시험적 시기를 환상적 시기와 가 연장되는 그러한 단계로 이 학창 시절을 보내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현실적으로 그 직업을 탐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퍼의 자아 개념 이론이 이제 직업 발달 이론, 진로 발달 이론에 속해 있는 건데요. 14세 이전의 아동기에는 이제 성장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탐색기, 15에서 24세. 그 다음에 확립기, 25세에서 44세. 확립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자기의 적성에 맞고 잘 준비된 일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에 그런 것을 우리나라 청년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30이 다 돼가도 아직도 취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또 30이 넘어도 어떤 직장을 자꾸 이렇게 이직하거나 이런 경향성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15세에서 24세 시기에 그 직종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이 학생이 대학을 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직으로 빠져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까지가 이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내가 이제 어떤 생산직이나 기술직으로 갈 건지 그런 걸 결정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 굉장히 이렇게 좀 만연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 직업 탐색기를 참으로 막연하게 보내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장기에 이런 어떤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학생들로부터 하게 하고
또 그 직종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런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학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이제 그 직장에 찾아가서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랑 인터뷰를 하고, 또 거기 뭐 보수나 아니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건지,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탐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그런 면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청년부 여러 부원들에게 이렇게 직업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상담센터 같은 데 가셔가지고 요런 어떤 진로 탐색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직업 흥미 검사 같은 것들을 좀 하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그런 어떤 검사를 통해서 나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이제 경험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 자료로 삼아서 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뭐 저한테 오시면 제가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한 가지 직업만 가지지를 않죠.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고, 또 100세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뭐 한두 가지 직업으로 평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20대 중반까지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뭐 25세가 지나면 뇌세포가 더 이상 생기지도 않고, 또 살아있는 뇌세포도 죽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이제 뇌의 가소성, 플라스티시티라는 그 가소성을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요, 이 뇌의 어떤 부분이 그 기능이 쇠퇴하는 것은 맞지만, 이 기능이 쇠퇴함과 동시에 그 옆에 있는 기능들이 이 기능을 담당해서 그 보완해줘요. 그거는 뭐냐면, 말하자면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특히 40이 넘어서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만 대학 다니는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40이 넘고 50이 넘은 사람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대학에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학위 과정이 아니더라도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다시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는 평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 20대 중반까지 학생들이 진을 빼놔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정말 책도 들여다보기 싫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정말 지향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공부는 평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또 정말 내가 즐거운 그런 공부가 무엇인지 늘 고민하시면서 평생 공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직업 발달에 있어서 이 홀랜드의 성격 유형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진로 발달 검사할 때 많이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이 사람이 현실적 유형인지, 또 혹은 지적인 유형인지, 예술가적 유형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유형인지, 기업가적 유형인지, 또 간섭적인 유형인지, 이런 어떤 유형들을 쭉 이렇게 분류해서 이 사람의 적성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 홀랜드 성격 유형 이론도 이 직업 발달에 진로 탐색하는 데 많이 유용하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검사들, 심리 검사들인 거예요. 진로 탐색 검사, 직업 흥미 검사, 이런 검사들인데요. 이거 이외에도 좀 더 세분화된 스트롱, STRONG라는 스트롱 검사 유형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상담센터에 가면 다 해줍니다. 또 청소년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꼭 청소년만 상담하는 건 아니고요. 20대 한 초반까지도 아마
그 혜택을 줄 거예요. 그런 데는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싸요. 이런 홀랜드 검사 같은 경우는 거의 10,000원만 주면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아직도 직업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우리 부원들이 계시다면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심리 성적 발달로 넘어가려고 해요. 요 시기에는 말하자면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발달적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 성적 발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심리 성적이라고 하니까 이 성적인 부분, 단순히 섹스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심리 성적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성성, 남성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성인 친구는 여성성, 남성인 친구는 남성성, 이 어떤 성적인 그 어떤 부분들, 다시 말하면 이 성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생물학적인 그런 면을 말하는 거죠. 생물학적인 면과 함께 젠더적인 면, 사회적인 측면의 성적인 부분도 함께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 요 파트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좀 생물학적인 성적인 부분과 좀 더 연관이 되어져 있고요. 그 부분의 발달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뭐랄까 결과로 드러나느냐라는 것도 조금 이야기가 되어질 부분이고, 그 다음 챕터에서 설명하는 것은 심리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발달적 부분이 이제 이야기되어질 거예요. 다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발달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기에다가 자기 그 질문에 답을 좀 달아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신의 신체의 노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물론 이제 여기서 지금 만 25세 이전에 우리 청년 부원들은 노화가 전혀 안 일어났겠죠. 만 25세 2세가 지나면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노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청년 부원들 중에는 30이 넘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20대랑 영 다른 걸 느끼시죠. 자, 그래서 요 신체의 노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이 신체의 돌봄과 방치 부분, 여러분들은 신체를 어떻게 돌보고 계세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둘 다 20대인데 하나는 20대 후반, 하나는 20대 중반인데,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신체를 방치하죠. 그러나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니까 얘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몸 관리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또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체를 많이 돌보는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신체 돌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없죠.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치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장마가 길어지면서 얘가 아토피가 조금 있는데, 아토피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이제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했고요. 손발에 습진이 생겨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드디어 몸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매일 뛰고 또 스트레칭을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자마자 또 자기 전에 이렇게 하고, 또 인스턴트를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몸에서 신호를 보내면 그거를 하게 되는데, 신호를 안 보내면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이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면 요때 내가 몸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현재 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서로 존중하고 또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런 게 여러분들의 발달적 과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전히 부모에 대해서 원망과 불신과 분노와 그런 것들이 있으시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아직도 무섭거나, 뭐 부모가 이런 어떤 권위자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면은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 친밀한 관계, 말하자면 그런 그 친밀성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네. 자, 그리고 직장 생활하기도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직장에 가면 전부 권위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탐색을 하셔서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적인 경험이 늘어날 수 있죠. 뭐 이거는 꼭 뭐 어떤 이성 간의 그런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뭐 자기 혼자서 하는 그런 자유행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요. 혹은 뭐 어떤 그런 성과 관련되는 뭐 동영상, 포르노 동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경험들인 거죠. 이런 경험들이 내가 신체를 편안하게 느끼게 되는지가 중요해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유행위나 성적 충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여기고 또 그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심한 죄책감으로 간다든지 이런 어떤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는 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이 성적 경험이 늘어나면서 신체를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본능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 배변 활동을 하는 그것이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또 혹은 뭐 충동이 많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 심하게 비난하거나 물론 뭐 그 먹는 것이 뭐 너무 심하게 폭식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또 혹은 그런 어떤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먹는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부분에서 뭐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도덕성과 윤리성을 적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적 경험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잣대를 들이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수치심 혹은 비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편안한지 안 한지 그런 걸 잘 보시면 좋고요. 네 번째는 아동기가 과거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었던 적이 있는지. 네, 이 질문은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지나온 시간들, 아동기, 청소년기는 이제 우리 부원들 다 지나왔잖아요. 청년부 부원들이. 그 부분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과거의 한 부분이냐. 말하자면 시간은 유한하고 또 시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언젠가는 내 앞에 죽음이 닥친다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인식된 적이 있는지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애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자녀 양육에 발전적으로 작용했는가. 우리 청년 부원들은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나요? 결혼하시면은 청년 부원에서 이제 나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요게 안 맞을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애성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쟤는 굉장히 이기적이야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쟤는 굉장히 자기애가 많아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보호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의견이나 욕구나 감정이나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좀 약하다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든지 내게 더 중요해요. 내 것이 아주 중요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내 귀에 안 들어와. 그래서 나에게 야 너는 너무 네 생각만 해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고 그게 전혀 수용이 안 돼. 그러면은 자기애가 좀 많으신 편인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애는 있는데 이 자기애가 이제는 자존감으로 옮겨가면서 자존감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 생각과 감정이 중요한 만큼 남의 것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배우자의 생각과 감정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상호 존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관계가 발전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것만 중요하다고 계속 우게 되기 시작하고 다른 타인의 감정과 욕구들을 서로 조율할 수 없으면 관계가 발전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아이를 낳게 되면 많은 희생이 필요하죠. 그런데 내 자기애가 너무 크면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 자기애 자체는. 물론 이 자기애가 자존감으로 가서 나의 생각과 감정도 되게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생각과 감정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아이들은 약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그냥 억압시켜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많은 방해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직업을 선택했는지, 그래서 일이 즐거운지, 일에 대해서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지, 또 혹은 내 직업에 있어서 나의 멘토가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교우 관계를 유지하되 자녀나 배우자가 원한다면 이게 후순위가 되었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관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지금 결혼하기 일보 직전인데 배우자와의 관계보다 친구랑 노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친구랑 노는 거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더 많은 비용을 쓰고, 그래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것을 배려하지 못한다면 이건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요 시기의 과제는 말하자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냐, 더군다나 이성과의.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우정이 좀 뒤로 밀리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커플들끼리 이제 놀게 될 가능성이 많죠. 동성끼리의 그런 어떤 관계도 물론 유지가 되겠지만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놀이가 즐거움의 원천이 되도록 지속되었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상황에 맞게 조화를 이루었는지, 예를 들면 뭐 20대 때는 막 이렇게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막 이런 어떤 또 뭐 요트를 타고 하는 그런 아주 과격한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40이 넘어가지고 계속 그걸 하고 있다. 이거는 뭔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상황에 맞는 조화를 이루는 활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그러나 내 신체 조건에 맞는 놀이를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놀이는 평생 동안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놀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창조성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이는 창조성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의 삶의 활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계속 게임에 빠져 있다든지 SNS를 계속 보고 있다든지 또 아니면은 뭔가 그런 매체와 관련되는 것에 거의 중독적으로 빠져 있다든지 물질적으로 술이나 담배나 혹은 약물이나 이런 것을 이제 말하자면 파괴적인 놀잇감을 전혀 창조성이 없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그 이제 헤비 취미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쉽게 말하면 이 창조성을 담보한 놀이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평생 유지하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급여는 주거지를 구입하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미래를 계획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오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즐기고 봐요. 차도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집은 없어도 외제차를 타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으로 이제 20대 때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러나 요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주거지를 구입하고 또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생활을 즐기고 또 앞으로 미래도 계획하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그런 정말 이렇게 효율적인 나눔의 소비가 필요한 거죠. 현대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예요. 누가 뭐 샀다 하면은 이제 나도 사야 돼. 뭐 신제품이 나왔다 하면은 뭐 노트 10을 잘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트 20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노트 20을 사야 되는 거예요. 별로 사진도 안 찍는데. 이런 식의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급여를 매우 현명하게 잘 소비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인지,
네, 이런 지역사회 활동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은 봉사의 활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랑 나의 자원을 나누고 또 나의 어떤 뭐랄까요, 정말 그 마음을 이렇게 할 때 정말 한 인간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발달 과제로 넘어가면요. 청년으로서의 자기와 타인에 대한 감각이 발달이 되죠. 3차 개별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개별화 시기를 분리 개별화 시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어린 시절에 보통 만 2돌 정도가 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걸어 다니면서 부모와 분리 개별화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3차 개별화 시기, 청년으로서의 자기와 타인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키는,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지만 또 함께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친밀하다고 해서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또 나라는 경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별화 작업을 잘 하면서도 그런 친밀하고 좋은 어떤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죠. 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배우자 되는 부분, 또 생물학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이제 부모가 된다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의 발달 과제가 있습니다. 자, 이 성정체성 발달 궤도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어서 두 번째 강좌에서 지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이제 또 강의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정체성이라는 것이 이제 발달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성정체성이 도대체 언제 발달될 것 같으세요? 되게 궁금하죠, 그죠? 구강기는 이제 보통 생후 12개월 정도까지를 구강기라고 하는데요. 요때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기본적인 그런 느낌을 가진다고 해요. 그리고 핵심 성 정체성이 18개월경에 이제 견고하게 확립이 된다고 하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아이가 자기가 남자아기인지 여자아기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네. 그런데 18개월 정도쯤 되면 핵심 성 정체성이 형성이 돼요. 어떻게 해서 그게 형성이 되냐 하면요. 아이들이 부모가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또 스킨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은 자기의 성기에 대한 느낌을 갖는다고 해요. 그건 이제 아동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남자인지 생물학적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물론 아이들은 남자, 여자라는 언어가 상징하는 그 언어의 상징성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몸의 느낌을 안다라는 거죠. 남자로서의 그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여자로서의 몸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핵심 성정체성이 확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남자아이는 처음부터 남자아이 성기만 갖고 있을까요? 또 여자아이들은 처음부터 여자아이 성기만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엄마 뱃속에 아이가 이 난자와 정자가 딱 수정이 되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모두 다 여성과 남성의 성기가 똑같이 생긴대요. 그런데 아이가 뱃속에서 점점 자라면서 남자아이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겠죠. 여자아이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호르몬의 양에 따라서 남자아이는 여성의 성기가 퇴화가 되고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의 성기가 퇴화가 된대요. 그러면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아이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르몬의 양이라는 것이 일정할까요? 어느 정도 남성이 되고 여성이 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준은 있겠죠. 그러나 그 호르몬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여성의 성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하리수 같은 그런 분들은 자기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몸으로 바뀌어야지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성애자들이라고 해서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크게는 이제 정신역동 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내 몸 자체가 여성의 몸이 되어야 하고, 또 혹은 남성의 몸이, 여자인데 남성의 몸이 되기를 원하는 동성애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형 자체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옷도 여성의 옷을 입고, 또 혹은 여성인데 남성의 성정체성을 갖게 되면 남성의 옷을 입고, 머리도 그렇게 다 자르고, 또 몸도 수술을 해서 그렇게 이제 바꾸는 동성애자들이 있냐 하면, 또 하나의 부류는 뭐냐면, 몸은 그냥 나는 그 남성의 몸이지만 성 역할을, 여성의 성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동성애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영화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남자 커플인데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남성의 성 역할을 하고, 뭐 성관계 할 때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약간 젠더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성 역할을 할 때에도 뭐 예를 들면 요리를 많이 한다든지, 또 가사노동을 좀 더 많이 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남성의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 나가서 돈 벌어 온다든가, 또 여성의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뭐 가사 일만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개는 그런 경우는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성 역할만 바꾸는 이제 그런 그 동성애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어떤 그 남성으로서의 내가 이제 성 역할을 내가 가지는데, 굳이 이제 내가 뭐 그렇게 몸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성정체성적인 면에서, 뭐 역할적인 면에서 여성의 역할을 하든 남성의 역할을 하든 그런 거는 크게 상관없지만, 성정체성의 측면에서 나는 여성이지만 남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갖겠다. 또 혹은 남성이지만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갖겠다. 뭐 이런 어떤 식의 이렇게 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나누고, 또 동성애자들 안에서는 또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그런 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부 부원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여러 개로 이제 나눌 수 있고, 또 이제 다 다른 그런 동성애적인 어떤 그런 경향성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는 3세경에는 아이가 두 가지 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요. 여기서 이제 한 20개월쯤 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테이블 위에 앉혀놓고, 예를 들면은 이제 면도기, 남자들이 쓰는 그런 용품들 있잖아요. 면도기나 뭐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그 아이 앞에 놓고 여자 인형과 남자 인형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요거는 누구 거냐라고 물어보면 20개월쯤 된 여자아이는 그걸 남자 앞에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성에 따라서 사용하는 물품이나 어떤 뭔가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죠. 근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늦어요. 그런 두 가지 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24개월쯤 되면 그걸 안다고 해요. 그럼 어쨌든 3세쯤 되면 두 가지 성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여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조금 젠더적인 측면이 들어갔죠. 보통 이제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남자아이면 뭐 남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뭐 남자아이들이 그 배변 활동하는 것도 여자아이들이랑 좀 달라 보이고, 또 그 다음에 입는 옷이나 혹은 어떤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훨씬 더 여자답게, 훨씬 더 남자답게 이렇게 이제 젠더적으로 사회적인 성역할로 키우는 그런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좀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이디푸스기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오이디푸스? 네, 오이디푸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 오이디푸스가 이 왕자로 태어났는데, 어떤 점술가가 이 아이는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독차지할 아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 숲속으로 데려갔던 신하가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그 숲에다 버려놓고 오는데, 그 아이를 이웃 나라에 이제 누구 왕인지 누군지가 하여튼 그 아이를 이제 이렇게 주워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왕실에서 왕자처럼 자라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가 다 장성을 했을 때에 본래 자기 본국이었던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오이디푸스가 갑옷을 입고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랑 싸우는, 자기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진짜로 죽여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그 왕을 죽였으면 그 왕비를 이제 차지하는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완전한 정복을 알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를 취해서 자기 여자로 만들죠. 그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이 오이디푸스기라는 용어는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갖다 붙인 그런 이름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시기에는 뭐냐면, 구강기에는요, 나의 에너지가, 그 아이의 에너지가 입에 다 집중이 되어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보면 아이들 뭐든지 다 입으로 갖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을 통해서 만족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강기 다음에는 항문기라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에너지 자체가 항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배변 활동을 통해서 만족감을 추구하죠. 그런데 이제 이 항문기 때에는 변을 아무데나 보면 안 되잖아요. 그 변을 가려야 되는 시기예요. 항문기에는 변과 대변과 소변을 가려야 되는 시기인데, 그래서 이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강박적으로 참게 되면 약간 강박성적인 인격적으로 가게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항문기가 지나면 말하자면 오이디푸스기, 남근기라고 하거든요. 요 시기를. 요 오이디푸스, 말하자면은 성기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어요. 요때에 이제 나이가 보통 한 만 3세에서 만 6세 정도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그냥 한 7살, 그때 뭐 조금 더 생일이 늦으면 뭐 8살 초반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게 요 오이디푸스기예요. 요 시기에 이제 성성의 관계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성성, 섹슈얼리티 안에서. 왜냐하면은 에너지 자체가 성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성기를 관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기가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아빠들도 다 성기가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바깥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죠. 성기 자체가. 그래서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기가 여자아이들과 엄마가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이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이게 그게 잘라졌다고 생각해요. 이게 거세 불안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잘려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고 없음으로 이제 여기는 그런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성을, 아기들은 누구나 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공격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아빠가 나보다 더 크다. 키도 더 크고 성기도 더 크고 몸집도 더 크고 이 크기 비교에 있어서 굉장히 분노감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 오이디푸스기에는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를 제치고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결혼할 거야, 아빠 저리 가 하면서 이제 막 아빠가 엄마 옆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만 엄마를 독차지하려고 해요.
이제 요런 방식으로 아빠를 이제 배척하는데, 요럴 때 아빠가 처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그다음에 유혹적이지 않게 이 아이의 공격성을 잘 담아주면은 아이가 오이디푸 스기를 극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는 나보다 더 큰 존재이고, 그거는 크기에서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모든 측면에서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길 수 없다 라는 것을 아이가 수용을 하면서 내 안에 도덕성이 들어오는 거죠.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엄마를 내 여자로 생각하면 안 돼. 엄마를 독차지하려고 하면 안 돼. 엄마는 아빠 거야. 이렇게 이제 가야지만이 이제 건강한 관계 안에서의 성성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 시기의 아이들은요, 누구나 다 자위를 해요. 그 자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을 하니까 이게 이제 청소년기쯤 때 아이들이 하게 되는 그런 자위를 생각하시는데요. 막 발산을 하고 그 올가즘을 느끼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 유아기 때 하는 자위는 그냥 성기를 만지거나 비볐을 때 기분이 좋은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길에 가다가도 이렇게 신호등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 보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이렇게 자기 옷 입고 있는 꼬치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툭툭툭툭 친다든지, 이렇게 자꾸 만지려고 한다든지, 심지어 어떤 애는 바지 안에 손 넣고 이렇게 만진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그런 거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그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말하자면은 구강기 때 입을 통해서 만족감을 추구하듯이 오이디푸스기 만 3세에서 6세 그 사이쯤, 요즘엔 더 빨랐다고 얘기하죠. 거의 뭐 한 18개월, 24개월 그쯤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요 시기는 에너지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잠복기, 요때는 이제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해서 가족사회 문화의 주관적인 태도를 통합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가족 문화, 학교 문화, 지역사회 문화, 이런 교회 문화, 이런 데에 이제 이렇게 적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잠복기 때의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요 유치원 때까지는 왕따가 없잖아요. 그런데 잠복기에 들어가면, 아동기에 들어가면 왕따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문화, 정서에 적응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시기 아이들이 굉장히 잔혹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잠복기,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사춘기의 성숙 과정을 통해서 성인이 된 신체를 이제 성의 도구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에는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을 찾고 부모가 되는 경험을 추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정체성의 발달의 궤도가 쭉 이어져 있다라는 거. 잠복기 때는 특별히 성에 관련되는 부분과 많은 갈등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시기에도 아이들이 자위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에는 특히나 이제 이 왕성하게 제2차 성징이 드러나면서 이 어떤 성이 이제 신체의 일부분의 성적인 도구, 말하자면 이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과정이 다 정상적인 거예요. 매우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쭉 발달이 되게 되면 청년기에는 말하자면 친밀감을, 이성교제를, 친밀감을 가지고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을 잘 찾아서 부모가 되고 싶은, 말하자면 얘랑 같이 살고 싶고 또 결혼하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얘기해, 시간이 길어져서 조금 그런 걱정되는 마음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동성애에 대해 조금 얘기했지만, 유아기 시기에 말하자면 이제 이 아이가 호르몬에 따라서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 남자아이로 태어나고 여자의 성기를 가지고 여자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게 생물학적인 성정체성을 갖고 태어는 났지만 이 아이의 신체 안에 호르몬의 양에 따라서 양성애적인 측면으로도 갈 수 있고요. 혹은 동성애적인 측면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과학자들이 말을 해요. 요거는
굉장히 의외적인 그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거는 도덕성과 윤리성 혹은 문화나 관습을 떠나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상담실에서 만나본 동성애 내담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그 친구는 기독교인이고 동성애가 되기 싫어요. 이 동성애는 소수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동성애라는 것을 알리거나 인정하는 순간에 이 사회적으로 매장되거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 친구들은 너무나 갈등과 고민이 많아요. 나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로 살고 싶은데 나는 남자아이에게 도저히 끌리지가 않아. 여자아이에게 도저히 끌리지가 않아. 난 남자를 보면 가슴이 쿵쿵 뛰고 또 정말 그런 어떤 이성 간에 느끼는 감정을 느끼고 나는 그런 저 친구랑 사귀고 싶고 사랑해 저 사람을. 이런 어떤 마음을 극복해 보려고 정말 죽기 살기로 10년 넘게 애를 쓰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들은 우리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양성애적인 측면으로 가든지 동성애적인 측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유아기 때에 이 항문기와 오이디푸스기를 거치면서 특히 이 오이디푸스기를 거치면서요. 말하자면 여자아이들이 요 시기에는 이제 분홍공주잖아요. 그죠? 여성성을 찬란하게 꽃피우기 위해서 막 분홍색만 좋아하고 막 그런 인형이나 뭐나 막 옷이나 신발을 전부 분홍색으로 다 하려고 하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여자아이의 그 여성성을 굉장히 이렇게 찬사하고 또 칭찬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그것을 인정해주고 꽃피워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여자아이로서 자기가 여성성을 가진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면서 기쁘게 자라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아들을 원했는데 여자아이만 줄줄이 태어났다 쳐요.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한 아이를 갖다가 남자애처럼 키우는 집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집이 있었거든요. 애가 서서 오줌을 싸, 여잔데. 그리고 머리도 막 짧게 카트로 이렇게 잘라놓고. 그렇게 해서 마치 남자애처럼 그렇게 키워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또 그 위에 아이가 뭐 속을 썩이거나 뭐 굉장히 힘들게 한다 치면 이 아이에게 막 뭔가 기대하고 아들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오이디푸스기에 내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정체성을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 더군다나 학대가 있거나 방치가 있거나 이런 경우, 특히 성적으로 이렇게 악용되는 아이들, 이제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성추행을 당한다든지 그것도 근친상간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요, 동성애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동성애자들이 물론 그런 트라우마가 있냐 없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런 경우를 경험한 동성애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 부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동성애자 찬성자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논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논의가 굉장히 오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관점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폭넓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진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또 혹은 제가 임상에서 제 상담실에서 경험했던 그런 동성애자 내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이 부분을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혹은 어떤 그런 주관적인 찬성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혹시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마음을 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들과 같이 참여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그죠? 자, 이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인 분리 되게 중요하죠. 부모의 중년기 발달을 촉진시켜요. 내가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분리를 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분리 과정이 지속이 돼야 되죠.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분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의 심리적 표상이 의존하고픈 대상에서 상호적이고 평등한 대상으로 변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의존했어요. 그죠? 부모님을. 그러나 이제는 상호적으로 평등한 대상이에요. 3단계는 어린 시절에 허약하고 의존적이었던 자신에 대한 내적 표상과 늙어가는 부모의 표상을 초자아, 자아 이상 내에서 비교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부모가 옛날에는 엄청 큰 분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권위가 있고 그리고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상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모가 늙어가고 취약해져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비교하게 되죠. 그러면서 큰 상실감도 있어요. 그 부모가 그렇게 강해 보였던 그렇게 정말 단단해 보였던 부모가 이렇게 취약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에 굉장한 상실감도 함께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정이 감정적 지지의 주요한 원천이 돼요. 중요한 대상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청년기의 고독이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온 가족을 떠나면서 이제는 우정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청소년기 때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연속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 아이들이 왜 따돌림 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까요? 아동기에도 그만한 따돌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아동기에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자살했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청소년기에 그부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을 때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것은 왜냐하면요. 청소년기 때에는 부모로부터 2차적인 개별화를 이루어요. 분리를 해요. 그런데 이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엄청나게 의존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존하고 상실한 그 부모의 대상을 채워주는 대상이 누구냐면 친구예요. 친구. 그런데 친구가 없어. 부모도 떠났는데 친구도 없어. 그건 뭐예요? 혼자인 거 혼자. 예. 그래서 그때 청소년기 아이들이 완전히 깊은 우울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요렇게 이제 청소년기에 이렇게 이어져 온 우정을 이제 여전히 청년기 때에는 이제 말하자면 그 넓어진 어떤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정말 내 곁에 남아있을 만한 대상들 또 정말 괜찮고 또 정말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의 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또 여전히 청년기의 고독을 느껴요. 왜냐하면 일일이 그런 걸 다 부모한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친구한테도 다 말하기도 어려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인생의 동반자로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비밀을 지켜줄 관계를 원하죠. 연애와 직장에서 갖게 되는 성적, 공격적 갈등을 털어놓는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실에서 내담자들 만나다 보면은 이제 연애에 대한 이야기도 가지고 오지만 이 연애하면서도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그 말하자면 상대방에게 다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 대한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불만들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이제 이야기하죠. 또 직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에게 이야기도 하지만 또 어떤 거는 얘기 못할 부분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상담실에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상담실에 와서까지 다 얘기 못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이걸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참 필요하죠. 그리고 또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니까 또 이렇게 해소도 되고 그 안전한 느낌이 드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가 되면 친구 관계의 감정적 중요성이 줄어들고 배우자와 자녀애로 대치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요때 말하자면 30대가 됐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없어. 왜냐하면 이게 함께 그걸 나눌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통한 다른 부모들과의 친구 관계를 이제는 발달을 시키면서 이런 어떤 비혼의 친구들보다 결혼한 친구들, 기혼의 친구들, 기혼의 가족들과 함께 교류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정의 그 영역이 이제 옮겨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직업에 있어서는요, 이제 그 내 멘토가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 부원들이 이 직장에서 멘토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 이렇게 안전하고 믿을 만한 멘토. 뭐 같은 직장 내에 있을 수도 있지만 좀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비슷한 직종에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뭐 내가 은행에 다닌다 하면은 이제 은행 출신의 우리 장로님들 또 혹은 뭐 집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그런 멘토를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짝을 지어주면 참 좋을 것 같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멘토와의 융합, 부분 동일시를 통해서 멘토의 일부분을 내재화시키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뭐 교사 출신이다. 라고 이제 내가 교사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사 출신의 장로님들, 집사님들과 이렇게 멘토 멘티 관계를 이제 맺으면서 이렇게 이제 멘토로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을 이제 동일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빠와 동일시하면서 오이디푸스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대단한 존재와 나는 닮고 싶어. 나는 아빠처럼 되고 싶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아빠 와이셔츠 입고 막 넥타이 매고 막 회사 간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전히 이 동일시가 일어나는 거죠. 일과 관련된 문제는 심각한 내적 갈등의 뿌리를 둔 중요한 증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일로 인한 또 성장,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도 큰 영역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통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자아 성취, 그 다음에 의미 추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또 일이 다른 발달 주제를 수행하는 데에 방해 요소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일 중독으로 가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너무 이제 일만 붙잡고 앉아 있다가 결혼 시기도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놀이도 이제 하지 못하고, 오로지 일만 갖고 그렇게 씨름하다가 이제 뭐 30, 40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의 여성성의 발달, 왜냐하면 이제 여성성, 보통 이렇게 우리가 발달적 관점을 하다 보면 조금 남성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이걸 따로 좀 뽑았고요. 자, 후기 청소년기와 20대의 교육과 직업 선택에 매진을 하죠. 또 필요하다면 30대까지 이걸 지속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 동안 대부분의 청년이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짝을 찾는 기간인 20대에 보통 결혼을 하지만 요즘에는 뭐 30대 심지어 40대까지도 가죠. 생물학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생식 능력이 있는 30대 중반 이전에 출산을 하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난자나 또 정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튼튼하고 또 이런 내 몸에 신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30대 중반까지 출산을 하는 게 좋고요. 또 아이가 3살 이전까지에는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고 엄마가 되는 경험을 즐기기 위해서 시간제로 일하거나 수련을 받는 게 좋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참 경력 단절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점차 좋아지고 있으니까 더 좋아지기를 바라셔야 되죠. 이런 건 누가 해야 돼요? 이런 거는요, 물론 우리 윗세대도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뽑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목소리를 내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어지는 게 없어요. 위에서부터는 안 바꿔져요. 위에서 누가 바꿔줘? 자기는 다 답답한 게 없는데. 뭐든지 아래에서부터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그런 정치인을 뽑고 그런 분들과 대화하고 정당 활동을 하시면서 목소리를 내야 돼. 정말 선진국은 왜 선진국인지 아세요? 선진국이 독일 같은 경우에 가면은요, 정당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정말 청년들의 거의 60, 70%가 넘어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지지하는 정당 활동을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막 근데 너무 부동산 막 이런 데다가 뭐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당 활동을 하면서 거기다 회비를 내고 그 정당이 건강하고 정말 그 정당이 우리 사회를 더 좋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런데 투자를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전일제 직업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 좋아요. 3살 이전에 프로이트는 100% 결정된다고 했어요. 아이의 성격적인 부분이나 모든 어떤 그 인성의 그릇이. 그러나 100%라는 것은 조금 그거는 프로이트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90% 이상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만 3세 이전에 이 아이는 한 인간으로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만 3세 이전에 이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만 3세 이전에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많은 정성과 에너지를 들여야 돼요. 이거는 부모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에릭슨의 이제 성격 발달 이론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부원들, 제가 여기까지 조금 얘기를 하고요. 다 못할 것 같아서 뒷부분에 한 20분 정도 조금 더 강의를 40분 정도 한 다음에 이제 끊고 한 20분 정도만 좀 더 강의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에릭슨의 친밀성 대 고립 단계. 이건 아까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성적 친밀감, 진정한 우정, 안정된 사랑, 결혼의 지속. 그러니까 한 친구와 지속적으로 사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이게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는데, 그러나 누군가와 6개월 이상 못 간다? 그럴 때는 뭔가 조금 자기의 대인관계적인 측면을, 친밀한 관계를 내가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걸 좀 돌아봐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되게 고립되고 고독하고 상호관계 형성을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요거는 이제 했고요. 자, 요 부분도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콜버그라는 사람이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요때는 5단계 사회적 계약 지향 단계예요. 법과 규칙이 인간의 권리나 존엄성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이 이전 단계는 뭐냐 하면 벽과 규칙대로 살아야 돼. 예, 그런데 이제는 상대성 어떤 논리를 펼치게 되는 거죠. 흑백 논리라기보다는 이게 법과 규칙이라는 것이 인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권리나 존엄성을 위태롭게 한다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6단계 보편적 원리 지향의 단계죠. 법이나 관습을 넘어서 정의나 평등과 같은 보편적인 원리를 지향하고 양심의 원리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길리간이라는 사람은 이제 여성의 도덕성에 대해서 좀 연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까지의 도덕성 발달이 남성 중심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도덕성 발달에서 여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한 학자예요. 여성의 도덕성 발달이 남성에 비해서 낮다고 규정한 콜버그의 주장을 비판을 했죠. 여성의 도덕성 발달을 배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도덕성 발달의 단계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의 도덕성은 여성들은 좀 생물학적으로 볼 때도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좌뇌가 훨씬 많이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이 좌뇌는 뭐냐면은 이성의 뇌예요. 사고의 뇌고, 그런데 이제 우뇌는 감정의 뇌고 관계적인 뇌죠. 그런데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신경다발이 있는데 그 신경다발이 서로 사이 이렇게 와서 꽂히질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남자애들 보면은 좀 뭔가 한 가지에만 막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 뭔가 통합적으로 관계를 잘 살피질 못한다든지 눈치가 없다든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뭐 안 그런 남자도 있지만 아무튼지 간에 그런 특성이 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와서 신경다발이 좌뇌와 우뇌가 잘 꽂힌다고 해요. 자, 그래서 배려의 관점이 많아지는 거죠. 자, 수준 1은 자기지향적인 거예요. 자, 전환기 1은 이기심에서 책임감으로 가는 수준이고요. 수준 2는 자기 희생으로서 선의예요.
그 다음에 전환기 2는 선에서 진실로 가는 수준이고요. 수준 3은 비폭력 도덕성으로 가는 것이다 하고 이제 길리간이 이러한 도덕성 발달 이론을 이제 이렇게 주창을 하였습니다. 자, 우정은 아까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그죠? 우정은 친밀한 관계 형성 요인, 근접성, 친숙성, 유사성, 자기공개, 신체적 매력, 성격 특성, 능력 등, 또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보면요. 우정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우정, 네. 그 다음에 이제, 짝사랑, 열정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념, 이 공허한 사랑만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낭만적 사랑에 있어 갖고는 친밀감과 열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애적 사랑은 친밀감과 전념인 거예요. 허구적 사랑은 열정과 전념만 있는 거라고 하죠.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친밀감도 있고, 열정도 있고, 전념도 있는 그러한 거라고 스턴버그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애착이론.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은 성인기의 낭만적 관계를 맺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만 3세 이전에 90% 정도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런 의미도 있는 건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12개월 때까지예요. 요때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18개월 때까지. 요때까지 이제 애착을 형성하는데, 물론 애착을 형성하는 기간은 거의 만 3세 이후, 한국 나이로 하면 거의 만 5살, 뭐 이 정도 좀 4살, 5살 이쯤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안정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그 주양육자가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어요. 그 주양육자와 1대1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했냐라는 그런 거거든요. 회피 애착은 뭐냐면 안정애착이라기보다 주양육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주양육자가 어린 아기와 잘 조율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이가 원하는 거,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거, 그런 걸 제때제때 반응을 못하고, 아이가 막 울거나 때를 쓰거나 요구하거나 그럴 때 자꾸 이렇게 회피하는, 맞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회피형 애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적인 애착은 이제 이런 회피형과 집착형 애착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요. 이런 그 두 가지의 애착이 같이 들어있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애착의 유형에 따라서 그 친밀감을 형성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안정애착을 어린 시절에 형성한 그런 사람들은 친밀감을 건강하게 잘 형성해요. 나의 자존감도 있고, 상대방의 자존감도 있고, 서로의 욕구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러나 서로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친밀감이죠. 그러나 회피형 애착은 뭐냐면요. 갈등 상황이 되면 자기 동굴로 도망가. 그 다음에 웃음으로 때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말을 안 해버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회피해요, 자꾸. 이런 게 이제 어린 시절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회피형 애착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착형 애착은 여기 이제 써놓지는 않았지만, 집착형 애착 같은 경우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그 요구하는데도 안 해줘. 그럼 막 때를 쓰고 울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요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이가? 계속 뭔가를 요구할 때는 그냥 엄마 이거 나 갖고 싶어 요렇게만 해도 되는데, 엄마 이거 사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때를 쓰고 그 과잉으로 이제 이렇게 집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대개 이제 이런 경우에 커플이 만들어지면 회피와 집착이 많이 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런 커플이. 그러면은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은 자기 동굴로 도망가거나 이래서 안 나타나, 잠수를 타거나, 그러면은 집착형은 막 수십 통에 막 문자를 날리고 전화를 해대고 막 찾아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소통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부분들. 양가적인 것은 이 회피와 집착이 같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양가적 애착이 있는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약간 병리적인 그런 면들도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자, 결혼과 가족, 배우자의 선택. 네.
자, 모든 가능한 데이트 상태가 있죠. 근접성 여과방을 거치면은 가까이 사는 사람, 매력 여과방을 거치면 상호 매력을 느끼는 커플, 사회적 배경 여과방을 거치면 유사한 사회적 배경을 갖는 커플이 생기고요. 의견 일치 여과방을 거치면 유사한 태도, 가치관을 갖는 커플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보완성 여과망을 거치면 상호 보완적인 커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결혼 준비 상태의 여과망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한다 라고 이제 말하는 배우자 선택의 여과망 이론이라는 것을 여기 소개해 드렸고요. 가족 생활 주기는 이렇게 쭉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성인의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죠. 독신, 동거, 이혼과 재혼.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신앙 발달 이론은 한 20분 정도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성인 전기, 청년기의 신앙 발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모호한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주관적이면서도 또 객관적인 그런 특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신앙의 특징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이건 이제 내용적인 관점이 아니고 구조적인 입장을 가져요. 신앙 발달에 있어서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은 신앙의 내용을 얘기하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의 뭐 단계처럼 구조화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신앙 발달의 관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동일하게 단계적 발달을 이루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또 신앙은 정지하고 완성된 형태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초월이나 또 타인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역동적인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회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회심을 했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성숙한 모습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완벽주의자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정말 강직하면서도 좀 경직된 부분이 있는 그런 사람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제 식탁 교제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 권위가 얼마나 정말 대단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권위를 또 세워줘야 이 사도 바울이 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됐었을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정말 사도 바울은 이 가차없이 그러한 베드로의 정말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비난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그 옥중에서 쓴 빌립보서의 서신 내용을 보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바울도 상당히 그 신앙이 발달해 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 신앙의 발달이라는 것을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 주기에 따라서 신앙은 이렇게 발달되어 간다.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적인 거고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든 종교 안에 존재하는 동일한 것이 이 신앙이고요.
다양성의 사회에서 타자를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또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종교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저 사람 뭐 가톨릭 신자야, 또 혹은 뭐 저 사람 뭐 불교 신자야 했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 안에 다양한 이런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의 다양성들을 통해서 이런 그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라는 거, 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정의는 인간 이해의 구조예요. 네, 인간은 신앙의 구조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발달 단계를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거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이고 발달적인 기준을 갖기 위해서 어떤 일반화를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 신앙 발달의 단계를 이렇게 구조화해서 이해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신앙의 발달에는 7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신앙의 발달에 있어서 7가지 이 요소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시는데요.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갖고 있는 원고를 잠깐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신앙 발달의 7가지 요소. 첫 번째는 논리의 형태가 바로 이 신앙 발달의 요소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 이성과 판단의 패턴에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것인데요. 논리의 형태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이해하는 방식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신앙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믿음을 가져라, 믿어야 한다 라고 마치 세뇌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혀 논리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없죠. 어쩌면 어린 시절에는 그런 어떤 힘이나 권위에 의해서 이런 어떤 그냥 믿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또 그런 어린 시절에는 판타지가 있기도 하고 이런 공상이나 이런 형태들이 사고의 어떤 하나의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청년기, 성인기 전쯤 된 상태에서 이런 어떤 논리의 형태가 없이 단순히 어떤 그 신앙이 발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런 이성과 판단이라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부 부원들은 신학을 많이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단순히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몇백 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들이고 또 그 책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들을 또 수집하는 과정 자체도 몇백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전으로 채택하는 데에도 수많은 어떤 회의와 논의가 있어 왔었기 때문에 어떤 책도 한 시대에 한 작가에 의해서 쏟아져 나온 책이 아니거든요. 66권은 각기 다 다른 시대적인 배경과 각기 다른 저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그러한 신앙 발달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신앙 발달의 두 번째 요소는 관점의 채택이에요. 신앙의 지평 확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관적인 것으로부터 객관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서 내면적으로 성숙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매우 주관적인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러한 경험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전사님이 계신 거고, 또 혹은 부장님도 계시는 거죠. 또 더 넓게는 또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도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주관적인 그런 신앙적 관점을 이제 객관적인 그런 것들로 분별해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주관적인 경험을 그냥 자기 걸로만 소유하고 있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은요, 굉장히 말하자면 좀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건데, 정말 내 무의식 안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화시켜서 그게 진짜로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더 성숙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관점의 채택이 필요하고요. 또 도덕 판단의 형태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도덕적 판단 기능인데요. 이 도덕 발달 이론에 근거하는 거죠. 콜버거에. 그래서 윤리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진짜 그 광화문 8.15 그 행사에서 정말 그 사랑제일교회라는 교회가 거기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정말 그분들이 이 코로나는 정부에서 조작한 거다. 또 혹은 자기네들을 매도하고 이게 불공평하게 계속해서 자기네들을 이렇게 파괴하기 위해서 뭔가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비도덕적인 거죠. 신앙 발달에 있어서 도덕성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신앙 발달이 아니에요. 이 도덕성이 매우 중요한 신앙 발달의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식의 테두리예요. 사회의식의 테두리란 신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정체성과 도덕적 책임성의 근거를 결정해주는 증거 집단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어떤 정체성,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누구이기에 이러한 사회 안에서 이런 식의 역할과 도덕적인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가 라는 이 사회의식의 테두리,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우리 각자에게 부여한 그러한 정체성과 도덕적 책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말하자면 사회라는 증거 집단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의식의 테두리라는 것이 신앙 발달에 들어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는 권위의 장소인데요. 사람이나 아이디어, 제도나 경험, 그리고 자신의 판단 과정이 의미 있고 구속력이 있는 권위에 투사되는 구조적 인식과 헌신의 패턴에 이제 중점을 두는 그런 거라는 거죠. 요걸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어떤 제도, 또 어떤 경험,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판단 과정, 이런 것들이 의미 있고 구속력이 있는 그런 권위에 이렇게 투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권위의 장소, 말하자면 신앙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신앙의 발달을 말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이 장소는 바로 이러한 정말 그 의미가 있어야 하고 구속력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의 교회라는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인식과 또 헌신의 그런 부분들이 이 중점을 가져야 하는 그런 권위의 장소로서의 신앙 발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관의 형태라는 것이 신앙 발달에 들어가는데요. 각 단계에서 통일된 의미를 추구하고 유지하려는 그런 독특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산
동구 마두동에만 국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또 하나의 통일된 의미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나 이제 또 우리나라 바깥을 나가면은 개신교라는 큰 테두리에 또 우리가 묶여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기독교라는 큰 테두리, 말하자면 가톨릭과 개신교를 통합한 그러한 같은 경전을 쓰는 그런 말하자면은 그 신앙적인 공통체라는 세계관의 형태 안에 우리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랑제일교회나 신천지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 사랑제일교회는 뭐 예장 합동 측이니까 종신대 그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는 참 의문이지만 신천지 같은 경우는 딱 그 신천지라는 말하자면은 그 한국에서 생긴 하나의 어떤 그런 종교단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이런 세계관이 없어요. 그런 자기 안에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문화, 정서 이제 이런 것만 통용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뭔가 통합되거나 이게 섞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들이 유지가 되어야 신앙 발달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상징적 기능인데요. 신앙의 상징들에 대한 반응과 이해를 의미하는 거죠. 상징들은 유한한 인간과 초월적 신을 연결하는 기능이에요. 이를 이해하는 방식은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신앙 발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의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설교 내내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에요. 우리 각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다른 심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사람한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야박할 수 있죠. 아,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야? 아니, 왜 나한테만 숨어 계신 거야? 아니, 왜 나한테만 대답을 안 해주는 거야? 아니, 왜 나한테만 이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야? 이런 심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없이 나는 못 살아. 예수님은 정말 나의 친절하고 따뜻한 아버지야. 이런 심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볼은 여러분들의 신앙 발달 단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한테 왜 그렇게 야박해? 이것도 발달 단계의 과정의 하나예요. 저는 그런 걸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직하잖아요. 이 부모가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나한테 완벽하게 좋은 부모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 상태에 따라서 부모는 완벽할지라도 완벽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부모가 내가 정말로 이 뱀이 너무너무 필요해. 그런데 부모가 봤을 때는 이 독사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줘. 그런데 내가 아니 독사를 달래니까 왜 생선을 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혹은 내가 경험치가 너무나 얕아서. 그러나 그 목사님처럼 그 신앙적인 단계가 점점 더 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두 단어로 그 설교 시간 내내 그걸 말해도 다함이 없는 거죠.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상징적 기능이 신앙 발달의 7가지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7가지의 요소가 유기적 관계 속에서 상호 협력하면서 균형을 가지고 성장하죠. 각 요소들은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갖고 상호 유기적 성장을 이루어가요. 하나하나의 요소들은. 하나라도 불균형이 일어나면 신앙은 부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발달은 7개의 요소로 구성된 신앙의 구조가 일평생을 통해서 질적인 변화를 겪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논리의 형태, 관점의 채택, 도덕의 판단, 도덕 판단의 형태, 사회의식의 테두리, 권위의 장소,
세계관의 형태, 상징적 기능, 이 7가지의 요소가 여러분들의 신앙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하나라도 여기에서 균형 있는 발달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신천지처럼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그런 지경으로 갈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7개의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고민하면서 발달적 과정을 이루어 가시길 바라요. 발달이라는 것은요, 좌절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신앙이 성장해 나아간다?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신학 공부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신앙이 발달한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해도 2년 3년을 머리 들이받고 파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한,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세요? 그거는 완전히 도둑놈 심보죠. 네. 여러분들 이 7가지의 요소를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신앙 발달 단계에는 6가지 단계가 있어요. 미분화 단계, 직관적 투사적 신앙 단계, 신화적 문자적 신앙 단계, 종합적 관습적 신앙 단계, 개별적 반성적 신앙 단계, 결합적 신앙 단계, 이렇게 있어요. 나이에 따라 이렇게 나눠놨지만 이것은 나이에 따라 이렇게 바뀐다라기보다 예수님을 믿고서부터 내가 신앙인이 되겠다라고 시작하면서부터 발달해 나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면 내가 20살에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쩌면 직관적 투사적 신앙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화적 문자적 신앙 단계를 넘어갈 수도 있고 종합적 관습적 신앙 단계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단계는 3단계, 4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25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종합적 관습적 신앙 단계는 이게 이제 청소년기에 주로 일어나는 신앙적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와 연결을 시켜 놓은 거고 콜버거의 도덕 발달 단계랑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타인의 판단과 기대에 일치하려는 단계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의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자신의 독립된 관점을 지속하고 구성할 충분한 정체감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형식적인 사고가 가능하지만, 말하자면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지만 자신의 사고에 대해 평가하고 반성할 능력은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독립된 그러한 자신의 관점을 갖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타인의 관점에도 관심을 갖고 타인의 관점을 자신의 주체성과 신앙을 형성하는데 반사적 역할로 사용해요. 관습적, 수능적 단계로서 영향력을 지니는 다른 이들의 기대와 판단에 성실하게 응답하고자 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요. 종교적 상징들은 다차원적이고 관습적이고 전통지향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하고 그래서 나만의 독특한 신앙적 경험과 또 혹은 나만의 독특한 어떤 논리 이런 거를 가지기에는 아직은 어린 신앙의 단계라는 뜻이에요. 상호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배신으로 인한 절망이나 하나님과 건강하지 못한 보상적 친밀감을 추구하죠. 네. 가정을 떠나는 경험은 자기 신앙을 검토하게 하고 다음 단계로의 변화를 촉진시켜요. 4단계 개별적 반성적 단계, 여러분들의 단계예요. 중요한 타자에 의존하다가 갈등을 느껴서 자신의 내적인 권위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단계예요. 3단계에는 스스로 자율적인 질문이나 사고가 부족해. 그러나 4단계로 넘어오면 질문이 생겨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예요?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하고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누구예요? 또 예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에요?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관점은 타인과 다르다는 것, 항상 도전받을 수 있다는 것,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관점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니고 자발적으로 선택 결정하고 정체감을 가지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귀에 넣어주는 말씀, 목사님이 여러분들 귀에 넣어주는 말씀, 그 다음에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들, 그걸 무조건적으로 믿으면요, 그건 3단계예요. 종합적 관습 단계. 여러분들의 단계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요, 그냥 질문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공부하고 기도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스위스에는요 종교세라는 걸 내요. 그래서 그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신학을 엄청 열심히 공부합니다. 실천성 있는 자, 이 단계는 수능적이고 의존적이던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책임 있는 신앙의 수준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죠. 자신과 자신의 관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신앙의 힘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이 개별적 반성적 신앙의 단계는 홀로서는, 다시 말하면 분리개별화가, 신앙에서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계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 진솔하게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말씀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곡히 정말 간절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쉽게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한밤중에 여러분들이 그 어두운,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을 뚫고 그 울퉁불퉁하고 정말 어둡고 무서운 그 길을 걸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듯이 그렇게 나아가서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들음의 신앙에서 만남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제 강의는 이렇게 가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질문이 있거나 또 혹은 저랑 함께 나누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제 전화 문자 주셔도 되고요. 또 카톡으로 주셔도 되고, 또 교회에서 만나면 또 교회에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